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없습니다.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인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의 국가 신용도가 이렇게 큰 차이를 보여줄지 몰랐는데요. 연일 KF-21 분담금으로 한국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는 인도네시아와 달리 필리핀의 한국 전투기 사랑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한국으로부터 12대의 FA-50을 도입한 이래 그 어떤 나라보다도 한국산 전투기를 매우 잘 운용하는 나라입니다. 필리핀은 모의 훈련에서 세계 최강의 전투기로 정평이 난 F-22 랩터를 격추한 것을 시작으로 자국의 반군 소탕과 중국의 남중국해 도발 등의 FA-50을 투입하면서 한국산 전투기에 대한 무한 신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덕분에 FA-50은 필리핀에서 한국 방산의 한류를 이끌며 전투기계의 BTS가 되었을 정도입니다. 이처럼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는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로 분류되고 있지만 한국산 전투기에 보여주는 태도는 너무도 극명하게 갈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즈음되니 차라리 처음부터 필리핀을 KF-21에 참여시키지 않은 게 아쉽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비록 KF-21 프로젝트에 필리핀이 처음부터 함께한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한국과 필리핀이 KF-21을 조종하여 공동으로 비행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현재 필리핀은 KF-21에 대한 정보 제공 요청서를 요구하며 한국산 보람에 관심을 드러내고 있는 데다가 중국의 깡패짓에 분노한 필리핀 국방부는 멀티롤 전투기를 40대나 도입하겠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상황입니다. 저희 꺼리튜브에서도 이러한 정황을 바탕으로 한국의 KF-21이 충분히 필리핀 시장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최근 필리핀이 도입하려는 KF-21의 구체적인 수량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한국 전투기의 VIP 고객이 되어준 필리핀의 KF-21 도입과 FA-50 추가 개량에 대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항공방산 분야에 있어서 필리핀은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필리핀은 한국으로부터 12대의 FA-50을 도입하면서 비로소 공군다운 공군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으며 이후 실전과 훈련을 가리지 않고 FA-50의 우수한 성능을 전 세계에 홍보해주는 역할을 톡톡히 수행해주고 있습니다. 필리핀이 모의 훈련에서 FA-50으로 세계 최강의 F-22 랩터를 격추한 것은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일화이며 해당 성과 덕분에 FA-50의 성능을 낮잡아보며 도입을 반대하는 폴란드의 일부 여론도 아주 손쉽게 무마할 수 있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이 필리핀 덕분에 별도의 광고 없이도 뛰어난 전투기 성능을 홍보할 수 있었다면 필리핀은 한국산 전투기로 국방력 강화를 이룰 수 있어 FA-50의 필리핀 진출은 양국 모두를 만족시킨 방산 계약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예 필리핀이 10대 이상의 KF-21과 12대의 FA-50을 동시에 추가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어 많은 국민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해외 군사 매체 글로벌 디펜스 뉴스는 한국이 필리핀에게 10대 이상의 KF-21을 판매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전한 것인데요. 필리핀은 자국의 공군력을 강화하기 위해 몇 년 전부터 멀티롤 전투기를 도입하려는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최근에는 중국의 잦은 도발에 맞서 최소 7조 원에서 많게는 9조 원까지 예산을 투입하고 무려 40대의 신형 전투기를 도입하겠다고 밝히며 멀티롤 전투기 도입 사업의 규모를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을 정도로 필리핀 공군에게 있어 멀티롤 전투기 도입은 국가의 존망을 건 대규모 프로젝트인데요. 필리핀의 멀티롤 전투기 도입 사업에는 KF-21을 비롯하여 F-16과 그리펜 등이 후보 기체로 거론되고 있었는데 필리핀은 전체 수량인 40대 중 10대 분량은 KF-21 블록 1을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F-21 블록 1은 공대공 임무 위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으며 제한적으로나마 공대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투기입니다. 본격적인 공대지 작전은 블록 2부터 성능 개량을 통해 가능해질 예정인데 필리핀은 KF-21이 가진 공대공 전투 능력만으로도 이미 우수하다고 판단하여 40대 전체 도입 수량 중에서 KF-21 블록 1을 10대나 도입하려 추진 중인 것입니다. KF-21은 최대 사거리가 300km에 육박하는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까지 운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필리핀의 입장에서 중국의 전투기를 상대로 공대공 교전의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그 전까지는 KF-21의 수출 전망을 두고 일각에서는 공대지 임무가 제한적인 블록1은 수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필리핀이 KF-21 블록1을 도입하여 중국 전투기와 제공권 경쟁을 벌인다면 KF-21이 공대공 분야에서 얻게 될 홍보 효과는 상당히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먼저 도입된 KF-21 블록1이 필리핀 공군의 요구 성능을 만족시킨다면 향후 KF-21 블록2의 수출도 연쇄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이 KF-21 블록1을 열대 도입한 이후 나머지 30대 분량의 전투기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KF-21 블록2에도 기회가 찾아올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전투기를 도입한다는 것은 1, 2년 사이에 완료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한국은 2014년에 F-35 전투기를 차기 전투기로 최종 선정한 이래 2018년에 1호기의 출고식을 진행하였지만 2019년이 되어서야 2대 F-35가 한국에 처음 도착했으며 2021년 말이 되어서야 40대를 모두 인도받을 수 있었습니다. 즉 전투기 40대의 실전 배치를 완료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최소 6, 7년 이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필리핀이 지금 당장 40대의 모든 전투기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2030년대가 되어야만 전투기 도입을 완료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이는 달리 말하자면 KF-21 블록2가 나오는 시점에서도 필리핀은 계속해서 전투기를 배치하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KF-21 블록1이 우선 열대의 물량으로 필리핀 전투기 사업에 물꼬를 틔워준다면 자연스럽게 나머지 30대 물량에 대해서 추가로 블록2가 진출하는 방식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필리핀의 한국 전투기 사랑이 KF-21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필리핀이 KF-21을 도입하려는 멀티롤 전투기 사업 이외에 FA-50의 추가 도입에도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해당 사업은 멀티롤 전투기를 도입하는 것과 완전히 별개로 추가 예산을 투입하여 별도로 한국에 FA-50을 추가 도입하려 한다는 것인데요. 한국산 전투기를 도입하기 위해 별도로 예산과 사업을 편성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며, 필리핀의 이러한 행보는 한국산 전투기에 대한 높은 신뢰도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현재 필리핀은 기존에 보유한 12대의 FA-50에 더하여 추가로 12대를 더 도입하여 총 24대의 FA-50을 운용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한 개의 비행대대는 12대에서 24대의 전투기로 구성이 되는데, 필리핀이 FA-50을 최종적으로 24대까지 보유하게 된다면 2개의 비행대대로 나누어 운용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필리핀 공군은 중국의 군사적 도발에 맞서 부대 운용과 전술적 유연성을 확보하고 더욱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전투기 편제는 모든 물량을 값비싼 고성능의 전투기로만 채울 수가 없으며 주력 전투기와 경전투기를 혼합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하이로우 믹스 개념을 두고 구성하는데, KF-21이 하이급 역할, FA-50이 로우급 역할을 맡고 함께 작전에 투입되는 모습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미 FA-50만으로도 전 세계의 공군을 놀라게 하고 있는 필리핀이 KF-21과 FA-50을 동시에 운용하며 좋은 성과를 거둔다면 이것은 한국 전투기의 미래에 상징적인 의미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은 필리핀과의 군사협력을 목적으로 새롭게 도입하는 12대 FA-50은 물론이고 기존에 운용하고 있던 나머지 12대의 FA-50까지 성능 개량을 제한한 상황인데요. 필리핀은 다수의 섬으로 이루어진 지형적 특성상 전투기의 작전 반경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300갤런의 추가 외부 연료 탱크 장착을 위한 성능 개량을 통해 필리핀의 작전 환경 속에서 FA-50이 더욱 원활한 임무 수행이 가능하게 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은 필리핀이 운용하는 FA-50의 스나이퍼 포드 성능을 더욱 끌어올리는 개량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나이퍼 포드라는 것은 전투기에서 매우 중요한 장비 중 하나로서 고해상도의 전자광학 및 적외선 카메라, 레이저, 거리 측정기, 목표 지시기 등을 통합한 첨단 타격 장비로서 스나이퍼 포드는 과거에 운용하던 타겟팅 포드보다 우월한 성능을 가지고 있어 주야 간에 상관없이 원거리에서 적을 보다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록히드 마틴은 계속해서 새로운 스나이퍼 포드를 개발하여 전투기들이 더욱 정밀하고 효율적인 교전이 가능하게 하고 있는데, 한국은 필리핀이 도입한 FA-50에
고성능의 스나이퍼 포드를 탑재하여 한국, 미국 등의 군사 강국과 연합 편대를 구축하고 임무를 수행하는 것에도 이상이 없도록 만들어줄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필리핀에 FA-50을 개량해준다면 한국의 입장에서는 성능 개량이 진행되는 만큼의 추가 비용을 획득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고, 필리핀은 더욱 발전된 전투기를 보유하여 자국 안보를 수호할 수 있으니 양국 모두 이득이 되는 군사협력인데요. 현재 필리핀 공군을 주목하는 것은 한국만이 아닙니다. 필리핀이 FA-50을 통해 피치블랙 훈련에서 좋은 성과를 보여주자 미국 공군도 필리핀 공군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과 필리핀이 조금 더 긴밀한 전투기 연합을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와 전자장비 등도 계속해서 개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러한 FA-50의 개량에는 자연스럽게 한국이 계속해서 참여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한국은 계속해서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한국과 필리핀은 전투기 분야에서 절대 떨어질 수 없는 확실한 협력 관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한국의 KF-21이 필리핀에 진출할 날이 점차 다가오고 있는데요. 한국산 전투기가 필리핀에서 중국의 야욕을 분쇄하는 모습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6월 7일 KF-21 미티어 영상입니다. KF-21 보라매가 지난 5월 8일에 있었던 시험비행에서 마하 1.8의 최고 속도를 돌파한 사실은 대한민국 항공기술의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KF-21이 기록한 마하 1.8은 미국의 F-35A보다도 빠른 속도입니다. KF-21은 그동안 시험비행 과정에서 시속 400에서 800km로 저속 비행을 하며 기체의 안정성과 미사일 작동을 시험해왔는데요. 이번에 최고 속도에 성공함으로써 기체의 기술적 완성도를 만천하에 드러냈습니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현대 공중전에서도 전투기의 속도는 기동성과 생존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적의 미사일이 발사되었을 때 고속으로 기동하는 전투기는 빠르게 방향을 바꾸고 고도와 속도를 조절하여 위험에서 회피할 수 있습니다. 공격에서도 전투기의 속도는 매우 중요한 요건입니다. 고속으로 접근하여 짧은 시간 내에 적기를 타격한 후 빠르게 이탈하는 방식으로 적의 방어를 무력화할 수 있으며, 전투 상황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였을 때 고속으로 지역을 이탈하여 재정비한 후 다시 유리한 위치에서 전장에 재진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속도가 빠른 전투기는 보다 더 넓은 작전 범위를 커버할 수 있는데요. 단일 출격에서 더 많은 목표를 공격하거나 더 먼 거리에 있는 목표를 신속하게 타격하는 등 전쟁의 다양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전투기 개발 과정에서 음속 돌파에 성공했다는 것은 커다란 산맥을 하나 넘은 것이라 봐도 됩니다. 음속 돌파는 전투기가 마하 1, 즉 소리의 속도를 넘는 비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는 전투기가 높은 추진력, 우수한 항공역학적 설계와 견고한 기체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음속 돌파를 위해서는 전투기의 형상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기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체의 표면은 매끈하고 날개의 설계는 공기역학적으로 효율적이어야 합니다. 전투기의 앞부분은 공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뾰족한 형태로 설계되는 데 이는 음속 돌파 시 발생하는 충격파를 효과적으로 통과하기 위함입니다. 전투기가 음속을 넘어설 때는 기체에 큰 구조적 부담이 가해집니다. 따라서 기체는 이러한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도록 고강도 소재로 제작되어야 하며, 음속 돌파에 성공했다는 것은 다시 말해 기체의 내구성과 안전성이 합격점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투기가 최고 속도를 내기 위해선 기체 설계는 물론이고 스트레스 테스트의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 고속 비행 중에 발생하는 다양한 물리적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는 해도 이러한 설계가 실제로 효과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철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초음속 비행 중 발생하는 충격파는 기체에 큰 부담을 주므로 기체 구조는 이를 견딜 수 있어야 하는데요. KF-21의 경우 음속을 돌파한 시험비행 이후 최근 최고 속도 비행에 성공하기까지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이렇게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했던 건 기체 강도를 확보하기 위한 과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전투기가 최고 속도를 내는 비행에서 스트레스를 받아 기체 구조에 미세한 크랙이나 강도 저하가 발생한다면 매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미리 파악하고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이에서는 항공기 구조물 진단 시스템과 첨단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체계적이고 철저한 테스트를 거쳤고, 이를 통해 KF-21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고 속도를 돌파한 날 KF-21은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의 첫 실사격도 성공했습니다. 지난해 미티어 시험탄 무장 분리 시험에 성공했었는데요. 이번 테스트는 레이더와 미사일 체계 통합을 완료하고 실제 미사일을 발사하는 테스트였습니다. 미티어 미사일을 탑재하고 출격한 KF-21 시제기가 공중에서 대기하다 낮 12시 20분경에 이사 레이더로 87km 밖에 있는 표적 무인기를 포착 추적하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성공적으로 발사된 미티어는 마하사의 속도로 날아가 무인기 옆을 1m 이내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번 실사격으로 KF-21은 유로파이터, 라팔, 그리펜에 이어 미티어 실사격에 성공한 세계 네 번째 전투기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미티어는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6개국이 합동으로 개발한 현존 최강의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덕티드 램제트 엔진이 탑재되어 사거리가 300km에 달하고 속도는 마하 4 이상이며 연료를 일정량 남겨두었다가 적기가 가까워지면 다시 급가속하여 회피를 훨씬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링크를 통해 이미 발사한 미사일의 궤도나 타겟을 재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유럽에서 널리 쓰이는 미사일인 만큼 이번 실사격 성공으로 KF-21의 수출 경쟁력도 한층 더 높아졌다고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사일이 목표했던 무인기를 정확히 명중시키지 않고 1m가량 스쳐 지나갔는데도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에 의문을 품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사실 이러한 실사격 훈련에서 사용되는 공중표적기는 생각보다 가격이 비싼 편입니다. 기본적인 표적기도 수천만 원이 넘고 실전과 같은 테스트를 진행하기 위한 초음속 무인표적기의 경우 1억에서 2억이 훌쩍 넘을 정도입니다. 또한 미티어 같은 대공 미사일의 경우 근접신관이 장착되어 있어 목표물에 직격하지 않더라도 근접했다고 판단하게 된다면 탄두가 폭발하여 파편과 폭압으로 적 항공기를 파괴합니다. 즉 이번 미티어 실사격에서 1m 차이로 빗나간 것은 의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라팔에서 미티어 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때도 표적지에 정확하게 명중시키지 않고 스쳐 지나가게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위사업청은 이날 미티어 미사일과 함께 독일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IRIS-T의 실사격까지 성공했다고 발표했는데요. 발전된 탐색기와 출력 편향 기술을 적용한 IRIS-T는 최대 사거리 25km의 마하 3 이상의 속도로 날아가는 미사일로 기존 서방의 표준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었던 AIM-9 사이드와인더와 비교해 4배의 목표 획득거리, 3배의 탐색각과 6배에 달하는 추적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추력 편향 기술을 통해 초당 60도, 60지로 선회할 수 있어 전투기의 후방에 있는 적까지 공격하는 것이 가능해 미군의 최신형 공대공 미사일 AIM-9X와 비교해도 뛰어난 미사일입니다. 단거리와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시험 발사를 완벽하게 성공하며 KF-21이 아시아 최강의 공대공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증명해냈는데요. 동시에 국산 A사 레이더가 수십 킬로미터 밖 목표물을 정확하게 포착하고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공대공 미사일 실사격 성공에 힘입어 KF-21을 위한 국산 공대공 미사일의 신규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얼마 전 국방부에서 열린 제161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KF-21에 탑재하기 위한 국산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개발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개발 목표는 미티어급 미사일로 KF-21의 작전 수행 능력과 생존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국내 개발을 통해 안정적으로 미사일 공급원을 확보하는 것이며 총 사업비는 1조 5,7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전까지 국산 공대공 미사일을 왜 개발해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개발할 것인지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었는데 이번 실사격 성공으로 인해 미티어로 방향이 잡힌 것 같습니다. 국내 군사 전문가의 주장에 따르면 국산 공대공 미사일을 어떤 방식으로 개발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의견이 갈렸다고 하는데요. 바로 미티어와 미국의 신형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AIM-260 JATM입니다. 미티어 방식의 경우 기술 공유를 받는다고는 하나 덕티드 램제트 엔진을 새롭게 개발해야 하기에 개발 난이도가 높고 미사일 단가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면 AIM-260의 경우에는 기존 AIM-120 로켓 모터 기술을 그대로 응용할 수 있어 개발 및 생산 비용이 저렴합니다. 그러나 AIM-260의 문제는 현재 대세가 되어가고 있는 5세대 전투기에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5세대 전투기는 스텔스 성능뿐만 아니라 뛰어난 기동력을 겸비하고 있어 기존 공대공 미사일로 요격하기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AIM-260은 초기 가속 후 2단계 연소를 하는 이중 펄스 엔진이 적용되어
사거리를 기존의 2배 이상 늘리는 것이 가능하지만 기존 미사일과 마찬가지로 고기동 표적에는 대응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미티어는 이러한 고기동 표적의 천적이라 할 수 있는데요. 미티어가 세계 최강의 공대공 미사일이라 불리는 이유는 종말 단계에서 한 번 더 추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암남과 같은 기존 공대공 미사일들은 발사 후 3에서 4초 동안 연료를 다 소모하여 추진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이 추진 에너지로 목표물을 향해서 날아가게 됩니다. 그렇기에 종말 단계에 이르러선 속도가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F-22 같은 기동성이 아주 뛰어난 전투기라면 옆으로 크게 돌며 회피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미티어의 경우 연료를 나눠서 쓰는 것이 가능하기에 종말 단계에서 마지막 연료를 태워 다시 마하 3의 속도로 가속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티어는 기존 공대공 미사일 대비 2배에서 2.5배에 달하는 회피불능 구역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향후 더욱 발전할 6세대 전투기가 등장한다면 기껏 만들어 놓은 국산 미사일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모한다고 하더라도 더 성능이 높은 쪽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고 이번 미티어 실사격 성공으로 방향이 확실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나 일본의 자칭 군사 전문가들은 KF-21 등 한국의 무기체계에 대해 다른 나라에서 부품과 장비를 들여와 조립한 것에 불과하다는 조롱을 하곤 합니다. 물론 사실이 아닐 뿐더러 만약 사실이라 하더라도 각기 다른 시스템을 통합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며 그 자체가 대단한 기술이라는 것을 모르고 하는 소리인데요. KF-21은 대한민국에 발전한 항공기술의 상징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3년 12월 2일 KF-21 경쟁기종 영상입니다. 국산 전투기가 러시아 전투기와의 맞대결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KF-21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KF-21과 러시아 구형 전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장차 해외 전투기 시장에서 4.5세대 전투기 KF-21이 러시아가 현재 개발 진행 중인 첨단 5세대 스텔스기를 누를 수 있다는 것인데요. 만약 국내에서 나온 예측이라면 지나친 억측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해외의 군사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내용이라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 냉전 시대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세계와 소련의 공산권이 철의 장막 안에서 군비 경쟁을 펼치고 때로는 제3세계 국가를 통해서 대리전을 벌이곤 했습니다. 서로에 대한 정보도 상당히 제한적이어서 만약 한쪽이 어떤 무기 체계를 개발한다고 하면 일단 공포심에 주눅이 들어 상대 무기의 성능을 비현실적으로 과대평가하며 온갖 루머가 생성되기도 했습니다. 냉전이 종식되고 많은 정보가 오픈된 현재에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반대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과대평가됐던 무기의 성능이 거짓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심기일전한 러시아가 새로운 스텔스기를 내놓으며 미래의 수출 시장을 노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KF-21과 치열한 대결을 벌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 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러시아가 전쟁에서 질 것이라고 믿는 건 환상일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아 미국은 물론 전 세계 군사 관계자들을 충격에 빠뜨린 적이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패배하고 있다는 환상에 빠져 우크라이나의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미국의 큰 실수라는 내용이었는데요. 또한 러시아 경제를 압박해 러시아인들이 푸틴에게 반발하게 만들고 전쟁 수행 능력을 망가뜨리자는 미국의 계획은 사실상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푸틴은 계속되는 공세 실패와 프리고진의 쿠데타 시도에도 권력을 유지하며 러시아군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전황도 우크라이나에게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군수물자 부족으로 반격은커녕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벅찬 상황인데요. 미국은 물론 서방 세계의 지원이 한계를 드러내고 그 틈을 노린 러시아가 무기와 탄약을 충원하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걷잡을 수 없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 북한과 손을 잡은 러시아는 북한제 포탄과 무기를 수입하는 결단을 내리며 부족한 군수물자를 북한 무기로 보충하고 있는데요. 실제 전장에서 북한 무기를 심심치 않게 보았다는 우크라이나 병사들의 증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덕분에 러시아는 군수물자를 확충하는 한편 미뤄왔던 무기 개발에까지 다시 힘을 쏟게 되었는데요. 얼마 전 러시아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주목을 받았던 수호이 75 체크메이트의 프로토타입이 본격적으로 생산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체크메이트 생산업체 로스텍은 보도자료를 통해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공개했는데요.
수-52-75는 러시아 최초의 스텔스기 수-57과 달리 수출용으로 개발되고 있는 로우급 전투기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는 F-35의 자리를 위협할 만한 차세대 전투기로서 각광을 받은 기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상은 순식간에 사그라들었는데요. 러시아는 전선으로 보낼 물자도 부족했기 때문에 당초 2022년에 양산을 발표했던 것과 달리 시제품 제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전투기가 보여준 실망스러운 전과와 퍼포먼스 탓에 수-52-75의 스펙은 카탈로그 스펙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더 이상 러시아가 제조사에서 내세우는 것만큼 대단한 전투기를 만들 능력이 없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카탈로그 스펙이라도 어느 정도 구현만 된다면 대단한 전투기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수-52-75 체크메이트는 쌍발 엔진인 수-52-57과 달리 단발 엔진을 가진 전투기로 대형 에어 인테이크와 수평미익이 없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게다가 로우급이면서 F-35를 압도하고 F-22와 맞먹는 거대한 동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연료 탑재량도 많아서 체크메이트의 경우 내부 연료만으로 2,900에서 3,000km 비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STOL 능력도 좋아 400m 정도의 활주로만 있어도 이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스텔스 전투기임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가성비를 자랑한다는 점인데요. 한간에는 F-35A의 3분의 1 수준이라는 소문이 돌 정도로 적어도 가격면에서는 혁신이라고 할 수 있는 전투기입니다. 여기에 A사 레이더는 물론이고 360도 광학 및 무선 정찰 시스템, 광학 조준 시스템 및 광역 통신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 F-35를 압도하는 스펙이 될 것이라고 장담했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동원된 수-52-30 전투기가 드론에 의해 격추되는 말도 안 되는 참사가 발생하고 부품 불량률이 높아 제대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전투기가 없는 등 러시아 전투기에 대해 전반적인 불신이 높아지며 수-52-75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었습니다. 수-52-75는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 개발을 완료하지 못하고 기억 속에서만 남을 기체가 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러시아가 수-52-75의 프로토타입 생산을 시작했다고 밝히더니 개량까지도 진행하겠다고 밝힌 것인데요. 심지어 벌써부터 여러 국가에 수출을 시도하려 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에는 나이지리아군 관계자가 러시아 아프리카 포럼에 참석하면서 수-52-75 구입에 관심을 보이는 모습을 보였고, 러시아는 인도와 중동 국가들을 상대로도 수-52-75 세일즈에 나섰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52-75의 화려한 부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상황이 돌변하자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 전투기가 방산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이 허황된 예측이라고 말하며 러시아에 두 번이나 속지 말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는데요. 우크라이나의 저명한 군사 전문가 루벤 F. 존스는 국제항공 전문지 에어온라인을 통해 러시아 수-52-75 전투기가 주목받고 있는 현상에 대해 쓴소리를 남겼습니다. 루벤 존스는 수-52-75는 생각보다 매력적인 전투기가 아니라고 말하며 러시아의 과장 광고에 속으면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중동 국가들이 미국 F-35를 구매할 수 없다고 대신 러시아의 수-52-75를 도입한다면 되돌릴 수 없는 어리석은 일이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수-52-75가 전혀 성능이 검증이 되지 않았을 뿐더러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러시아 전투기가 형편없는 성능을 보여준 것을 기억하라고 일갈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 악화로 미국의 최첨단 전투기를 구매하지 못한 중동 국가들이 다급하게 스텔스 전투기를 구매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더 나은 선택지를 생각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F-35를 대신할 가장 최고의 대안으로 대한민국의 KF-21을 언급했습니다. F-35에 가장 근접한 4.5세대 전투기일 뿐더러 5세대 개량을 추진하고 있고,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와 달리 정치적인 부담도 없기에 중동 국가들의 가장 훌륭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KF-21이 수-52-75는 물론 F-35보다도 수출 경쟁력이 뛰어나다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F-35 엔진은 현존하는 최고의 전투기 엔진 중 하나이지만 슈퍼크루징은 고사하고 가속력마저 떨어져 공중전에서 우위를 선점하지 못할 것이라는 꼬리표가 늘 따라붙습니다. 근접전은 고사하고 시계의 교전에서조차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거나 공격 후 이탈 과정에서 적기를 따돌리기 힘들 것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미국 싱크탱크인 랜드 연구소에서 실시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의 결과에 따르면 F-35는 중국의 젠-12를 상대로 전멸을 기록했습니다. 당시 랜드 측 평가는 이 비행기는 속도, 선회, 상승 중에 잘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냉정히 봤을 때 F-35의 기동력은 이전 세대의 전투기들에 비해 가속력과 선회력, 회복력 등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선회력은 순간과 지속성 모두가 부족한 형편입니다. 스텔스 기능을 앞세운 F-35의 전략성은 분명 우수하지만 제공권 장악이 수행되지 않은 상태라면 전선에 투입하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KF-21은 이미 한 수위입니다. 소형기체이다 보니 슈퍼크루즈 기능은 마하 1.2가 한계지만 순간 최대 속력은 마하 1.8을 웃돕니다. 게다가 공군의 강력한 주장으로 쌍발 엔진을 탑재한 덕에 1100km 이상의 전투행동 반경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체 개발한 A사 레이더와 EW 수트를 비롯한 전자전장비를 탑재해 다양한 작전 영역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무장 탑재량이 7.7톤 내외인 것으로 부족한 편입니다. 하지만 10여 종의 GBU 계열 레이저 유도 폭탄뿐만 아니라 국산 마크8 12, 마크8 14 폭탄, KGGB부터 ADD가 개발 중인 ALCM 등 다양하고 폭넓은 무장을 운용하며 탑재량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KF-21이 수호 275보다 낫다고 평가한 군사 전문가는 KF-21 개발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막 시제기 제작에 들어간 수호 275보다는 양산을 앞둔 KF-21이 훨씬 나은 대안인 것은 당연합니다. 품질이나 성능에 있어 검증이 불가능한 러시아 전투기보다는 이미 여러 차례 시험 비행과 대중공개를 통해 성능과 완성도를 증명해낸 KF-21이 더 믿을 수 있는 전투기라는 건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출에 있어서도 열린 자세를 보이는 점 역시 러시아 전투기에 비해 KF-21이 더 유리한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폴란드와 아랍에미리트까지 KF-21 개발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면서 향후 사업의 지속성 역시 보장을 받은 상황입니다. 또한 러시아 전투기를 수입할 경우 개량 및 실전 배치에 있어 미국과의 외교 관계까지 고려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반면 한국의 경우 그런 위험성이 없기에 외교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중동 국가들의 입장에서 KF-21보다 매력적인 선택지는 찾기 힘듭니다. 게다가 KF-21은 향후 개량을 통해 5세대 전투기로 변모하는 것이 가능한 것은 물론 함재기형과 전자전기형 등 다양한 파생형의 등장까지 예고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6세대 전투기도 KF-21을 기반으로 개발할 계획을 세우고 있기에 KF-21을 구매한다면 차후 대한민국의 6세대 전투기 개발에도 동참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신뢰할 수 없는 러시아 전투기 대신 미래가 창창하게 펼쳐져 있는 KF-21이 더 나은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KF-21 사업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요. 지혜롭게 위기를 극복하여 대한민국 자주국방의 당당한 한 축으로 자리 잡길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3년 11월 14일 FA50 격추 영상입니다. 원래 타우러스 K BD350의 고향은 유럽입니다. 독일 MBDA와 스웨덴 사브가 각각의 지분을 출자해서 만든 타우러스 시스템즈에서 제작되었죠. 양산 초기부터 500kg에 육박하는 탄두 중량으로 철근 콘크리트 5m, 30m 깊이의 지하 구조물까지 파괴하는 폭발력으로 큰 관심을 끌었는데요. 그래서 독일 공군의 토네이도 IDS와 스웨덴 공군의 JAS-39 그리펜, 스페인 항공우주군의 FA-18과 유로파이터 타이푼, 그리고 대한민국 공군 역시 F-15K를 통해 운용 중입니다. 그런데 이번 아덱스 2023을 통해 LIG-X1이 타우러스2를 개발하기로 한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놀라운 것은 개발 라이선스뿐 아니라 수출권까지 보장받았다고 합니다. 이는 타우러스 시스템즈와 국내 방산업체 간의 MOU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타우러스 시스템즈와 대한민국은 타우러스2 개발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하는 한편 관련 기술의 이전까지도 계약에 포함해 독점적 지위를 보장받았습니다. 실제로 크리스토퍼 드레브스타드 타우러스 시스템즈 한국지사장은 공식 인터뷰를 통해 우리가 대한민국의 파트너로서 미사일을 개발한다면 3년이면 충분할 것이다라고 자신하는 한편 우린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모든 기술을 기꺼이 대한민국과 공유할 것이다라며 매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서로의 필요 때문에 체약된 계약이며 그만큼 타우러스사가 한국 방산 능력에 사활을 걸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엔 빠르고 효율적인 대한민국 방산의 개발 생산 능력뿐 아니라 세계 방산 시장에서 차지하는 대한민국의 포지션이 그만큼 중요해졌다는 의미인데요.
사실 세계 전투기 무장 시장은 보잉과 록히드 마틴 같은 미국 방산업체가 주도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유럽과 미국, 아시아 등 폭넓은 수출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우러스 제작사는 자체적인 수요 조사와 마케팅에 따라 대한민국이라는 블루오션의 미래를 걸어보기로 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덕분에 대한민국은 타우러스사의 지난 수십 년간의 개발 경험을 살려서 더 낮은 개발 비용으로 단기간에 타우러스2를 개발할 수 있게 되어 타우러스 시스템즈의 자체 투자를 통해 일정 수준의 개발 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을 뿐 아니라 이를 통해 개발 기간 역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의 타우러스 미사일은 500km의 사거리로 북한에 견고한 지하벙커를 관통할 수 있는 강력한 이력을 갖춘 미사일이었습니다. 지하로 관통에 들어가면서 공간인지 신관을 통해 탄두를 폭발시켜야 할 지점을 자동으로 계산하는데요. 이 덕에 도발 징후가 포착되면 적방공망의 사정권 밖에서 발사해 적의 주요 전략 목표를 정밀 타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원하는 지점에 지하 목표물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개량전의 타우러스도 전투기와 파일럿의 생존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전략 무기로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타우러스에는 압도적인 성능에 숨겨진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중량입니다. 1.4톤의 무게 때문에 한국에서도 F-15K에만 한정적으로 운용하고 있었는데요. 오죽하면 단발 체급의 전투기는 타우러스 기본형의 무게를 못 버틴다는 소문까지 있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소형 경량화 모델인 타우러스2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입니다. 비록 경량화 모델이기 때문에 사거리는 500km에서 300km로 줄어들었지만 램제트 덕티드 로켓 방식을 채택하면서 최대 마하 2.5의 속도를 획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기에 마이크로파 센서와 적외선 영상 센서를 동시에 내장하는 다중모드 탐색기 탑재로 공대함 타격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무선 주파수와 열영상뿐만 아니라 전자광학 등 다양한 방식으로 유도되기 때문인데요. 임무에 따라서 탄두와 탐색기를 자유자재로 교체하며 지상 목표물은 물론 해상 목표물까지 폭넓은 운용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FA-50의 탑재가 가능한 수준인데요. 그러면서도 사거리만 줄어들었을 뿐 파괴력 등은 기존 타우러스 미사일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는 곧 FA-50으로도 F-15K급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F-15K 슬램이글은 공대공과 공대지가 모두 가능한 전폭기이며 13톤이 넘는 무장 탑재 능력을 앞세워 59대가 우리 공군의 주력 전폭기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반면 FA-50은 전술기 다목적화 추세에 발맞춰 개발되었기에 경공격기의 본분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제공권 확보를 위한 통상적인 공중전보다는 임무대기나 공역에서의 장시간 채공, 근접 항공 지원 등 지원 전투기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영내에서 가장 최전선의 전투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무장 탑재량은 F-15K와 비교하기 어려웠습니다. 2022년 발표된 카이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최대 무장 능력이 4.8톤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경량화 모델인 타우러스2의 개발로 FA-50의 사거리는 기존보다 3배 이상 넓은 300km로 확장될 전망입니다. 엔진 1개짜리 소형경 전투기 FA-50이 F-15K급에 뒤지지 않는 위력을 갖춘 전략무기로 순식간에 탈바꿈하는 셈이고 초장거리 타격이 가능한 전폭기가 2배로 늘어난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게다가 이번 KEPD-350의 소형화 모델 타우러스2 개발은 우리 방산 수출의 미래도 밝혀주고 있습니다. FA-50을 도입한 나라들은 물론 F-16이 주력인 나라까지 타우러스2를 추가로 판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타우러스 시스템즈도 바로 이 점에 주목해 대한민국과의 공동개발 전선에 뛰어든 것인데요. 타우러스 시스템즈는 수출과 개발의 폭넓은 자율권을 인정하는 대신 현재 FA-50을 도입했거나 도입을 희망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타우러스2 탑재를 원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필리핀은 이미 지난 2015년부터 FA-50을 12대나 운용하고 있고 추가 12대 구매를 검토 중입니다. 또 폴란드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총 48대의 FA-50을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말레이시아가 18대를 직도입하기로 계약한 상태인데요. 타우러스2를 탑재할 수 있는 FA-50만 138대에 달하는 셈입니다. 여기에 FA-50으로 전환이 가능한 T-50도 있고 그리고 해당 국가들이 운용 중인 F-16의 수량을 전부 가늠한다면 좋기 수백 대는 우스울 지경인데요. 앞서도 언급했지만 전반적인 스펙이 FA-50과 상당히 흡사한 F-16은 마찬가지로 기체 크기가 작고 단발기라 장거리 공대지 타격 능력에 제약이 극심했습니다.
그나마 F-16V 개량이 진행되면서 무장 탑재량이 대폭 늘었다고는 하지만 개량에 들어가는 예산이 신형 전투기를 도입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타우러스2를 수입하게 된다면 적은 예산으로도 업그레이드가 가능한데요. 관련 업계 예상에 따르면 최소 1200기의 타우러스2 수출이 기대됩니다. 대한민국이 소형 전투기에 탑재할 수 있는 강력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공급국이라는 전세계 방산시장의 유일무이한 주의를 확보하는 셈입니다. 이는 장차 국산 전투기 무장의 개발이 완료되었을 때를 위한 마중물이 될 텐데요. 대한민국은 KF-21 보라매의 양산이 다가옴에 따라 국산 전투기 무장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KF-21 블록2는 80기 이상 제작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스텔스 성능 역시 보강돼서 F-35와 견줄만한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무장 탑재량 역시 블록1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중에서 발사하는 순항미사일처럼 무장 운용의 제한이 사라지는 건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국산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일명 공대함2 유도탄입니다.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공대함2 유도탄은 직경 400mm에서 350mm로 기존의 함대함 혹은 지대함으로 개발된 한국형 초음속 대함미사일의 530mm보다 경영화된 것이 특징입니다. 전문가들은 공대함2 유도탄을 KF-21과 FA-50에서 모두 운용할 수 있도록 소형화에 집중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2024년 FA-50에서 시험 발사할 예정인데요. 여기에 올해 초 이미 시험을 마친 덕티드 램제트 엔진을 장착하며 타우러스2와 마찬가지로 탄두와 탐색기를 임무에 따라 조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공대함과 공대지 임무에 모두 투입할 수 있다는 건데요. ADD는 올 연말까지 시제품 조립을 마치고 이르면 2025년 KF-21 블록2 모델에 탑재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타우러스를 탑재, 운용할 수 있는 공대지 플랫폼의 수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아쉬워하고 있는데요. 이는 대한민국이 보유한 미사일 전력을 봤을 때 타우러스는 지상, 수상, 수중, 공중 발사로 구성되는 한국군의 정밀 타격 전력의 일부일 뿐이니 모든 걱정은 기후에 불과합니다. 또한 북한을 타격 대상으로 하면 굳이 타우러스가 아니라도 한국이 보유한 현무미사일이나 현무3 순항미사일 등으로도 충분히 수행 가능합니다. 우리 군은 궁극적으로 타우러스 미사일의 개량을 통해 공중발사 플랫폼을 F-15K 이외에도 KF-16, FA-50, 나아가 KF-21까지 확대하고 항공기회의 지상, 해상발사형으로도 운용할 수 있도록 개발, 전력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마하오 이상의 극초음속 미사일 역시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외에도 국산 단거리,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상승 단계 요격 미사일, 대방사 유도탄2 등이 개발 진행 중입니다. 무장과 미사일 개발은 그 자체로도 우리의 미래 자산이지만 우리 스스로 국산 전투기 무장을 개발하면 개발할수록 우리 대한민국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적 운신의 폭역시 그만큼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호프 썬더 훈련에서 FA-52, F-21 랩터 격추에 성공하며 전례에 없던 대사건을 만들어낸 것도 끊임없는 도전과 개량이 이루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FA-50 블록2, 나아가 KF-21 보라매가 우리 국민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는 이유일 텐데요. 대한민국이 그토록 바래왔던 자주국방이 한 발 앞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